안녕하세요. 경제를 거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 자주 해드렸던 표현이 있어요.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파월은 어떤 생각을 하고 파월은 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지, 추가적인 인상을 하고자 하는지, 금리를 혹시 인하하고자 하는지, 계속 정말 동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파월은 어떤 생각일까? 연준은 어떤 생각일까? 시장의 입장에서 연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파월의 입장에서 연준 위원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연준 위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고, 내가 연준 위원이라면, 내가 파월이라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라는 말씀을 정말 오랜 동안 드렸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정말 파월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정독해 봤고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께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정말 파월은 어떤 생각이고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그 질문이 있죠. 연내 과연 기준금리 인하할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부제로 던진 이 질문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나의 대출금리 계속 치솟고, 그죠? 이자 상환 부담 계속 치솟고 너무나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쪼그라들고, 특히 투자하셨던 분들 정말 세입자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너무나 밉고 싫은 분들도 계세요. 22년 이후로 정말 주가 계속 떨어지고 주식 투자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 연준은 계속 실패할 거면서 왜 자꾸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가? 왜 그 금리 인상해가지고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연준은 그동안 실패했고 연준의 실패라는 그 오명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왜 또 추가적인 실패를 반복할까?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책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연준 위원의 마음을 읽어본다. 연준 위원장, 의장의 마음을 좀 읽어본다. 또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이 연준 위원들 중에 계속 반대표를 던지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런 반대표를 던지는 그런 인물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반대표를 계속 던지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인물사적인 혹은 이 중앙은행의 입장,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2020년 코로나19 직후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친다 하면서 반드시 이 위기 구간으로부터 이 세계 경제, 미국 경제를 또 일으켜야 된다 하면서 뭐 했습니까? 엄청나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또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금리를 급격히 끌어내리면서 말 그대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마치 내가 이 지휘자다. 세계 경제를 지휘하면서 위기 국면에서는 구원시키고 고물가는 또 내가 잡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 경제를 균형점으로 가져오는 지휘자다 혹은 소방관이다, 불을 끄는 역할이다 라고 칭송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22년 들어서 더군다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유동성과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유례없는 수준의 고물가를 맞이하죠. 그 고물가 상황에 또 고물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또 역시 정말 막대한 이례적인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높은 금리의 역습을 받는 게 아닐까? 높은 금리에 꼬꾸라지는 게 아닐까? 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가게도 힘들고 기업도 정말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돈 빌려서 투자할 수가, 신규 사업 진출할 수가 정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파월이 과연 이렇게 이례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리 인상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세계 경제에 도움이나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품으면서 이게 마치 지휘자, 소방관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력자 아닌가? 정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한 어떤 권력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지금 소개해드린 돈을 찍어대는 제왕 연준, 미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린 세계 경제를 또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망가뜨리는지 충분한 해설서처럼 담겨 있는 이 책을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연준은 과연 세계 경제의 구원자일까? 아니면 오히려 위기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진원지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기대어서 답변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저자죠. 이 저자는 그동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겼고 정말 유명한 저널에 계속 저널을 또 기고를 하는 저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책에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연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떤 파급 영향이 있는지 그 관계를 우리는 스스로 규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셨다면 이 책을 좀 추천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또 미국 중앙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게 되었나, 그 망가뜨려진 그 경제를 또 한 번 망가뜨리게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왔죠? 경기 부양시킨다고 제로금리 도입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산 버블이 일어나요. 불평등이 초래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근데 또 인플레이션 막고자 금리 인상 또 단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주가 급락시키고 집값 떨어뜨리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원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또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게 금리다. 금리는 마치 사람으로 치면 혈액에 해당된다. 근데 그 금리를 누가 결정합니까? 중앙은행이 결정하고요. 특히 그 금리 중에 누구의 금리가 가장 중요해요? 미국의 금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국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필수 키워드는 페드, 중앙은행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중앙은행의 마음을 이해하자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독후감이라고 할까요? 책에 있는 내용의 좀 함축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었죠. 정말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유로존,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있는 힘껏 금리를 끌어내리죠. 그러니까 결국 제로금리 시대가 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죠. 금리도 끌어내리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이토록 정말 이례적인 속도로 유동성, 통화량을 증가시킨 적이 없을 만큼 시중에 많은 돈이 뿌려집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정말 1930년 대공황 이후에 찾아온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소방수가 필요했다. 제로금리를 도입하고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였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의 완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다. 근데 제가 그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K자형 회복이다. 결국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나름 부상하는 것 같아요. 부양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랬지만 사실상 개인들로 하여금 부의 양극화는 더 초래된 것이다. 특히 월급쟁이 세입자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했지만 2020년, 21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일했고 좀 아껴 쓰고 해서 통장에 잔고를 많이 모았어요. 5천만 원 모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서울시 집값은 20억짜리가 20% 오르니까 4억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3억 5천만 원만큼 가난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나름 회복됐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체감은 누군가는 뒷짐지고 서 있었지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전진했지만 계단을 내려올 뿐 정말 말 그대로의 투명한 경제 회복은 아니었다
양극화가 초래된 것 아니냐. 그럼 이 양극화를 누가 만든 거냐? 말 그대로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였죠. 기억하십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은 없다. 인플레이션은 매우 일시적인 요소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2020년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제로금리를 도입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만한 요인은 생겼을 수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으로 보라. 그때 2021년 잭슨홀 미팅 때의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때 세계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물가 상승률이 뭐 20% 뭐 이상을 찍을지 모르지만 기조적으로 봤을 때 세계 주요국들은 이렇게 저물가 시대로 어쩌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일이니 너무 야단법석 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걱정해서 금리를 뭐 엄청나게 인상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도 된다 하면서 2021년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 유동성 공급량을 줄이지 않는 그냥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었던 것이죠. 그 실수가 이름하여 세계 경제를 더 안 좋은 국면으로 끌고 왔었던 거죠. 연준의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이 전쟁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던 것이 적중했다라는 그것도 좀 설명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야기됐고 연준의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2022년 잭슨홀 미팅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채널에서 제가 즉시 분석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앙은행의 목표는 뭐다? 2% goal,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금리 인상 단행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했었죠. 특히 물가 안정 없이는 그죠? Without price stability,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제가 정말 누구든 호락호락하게 작동하기가 어렵다. 누가 인정할 만큼 좋은 경제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더 유지를 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물가는 치솟고 그러면 영원히 고물가 상황에서 정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우리는 뭐부터 하겠다? 물가부터 잡겠다라고 소위 2021년 잭슨홀 미팅과 2022년 잭슨홀 미팅 사이에 대단한 변심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연준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뭐 합니까? 대대적으로 이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죠. 자, 2022년 잭슨홀 미팅 때 보시면 22년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말 그대로 9.1%를 기록합니다. 이 9.1%의 미국 물가 상승률은 정말 정확히 41년 만에 찾아온 정말 이례적인 초인플레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례적인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한 번 연준의 실패가 어느 정도 예견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고물가의 역습이 시작되는 거죠. 이러다가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 책에서도 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연준 의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개됩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볼커 아닙니까? 폴 볼커 시대 다시 오나? 이런 질문을 많이 2022년 한 해 던졌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폴 볼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셨었어요. 그리고 공공버스 있죠. 시내버스에도 그 좌석에 그 담배 그 뭐죠? 재터리가 이렇게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정말 무분별하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뭐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만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폴 볼커를 상징하는 뭐라고 할까 물건, 그게 지금 보시는 시가입니다. 담배예요, 담배. 근데 폴 볼커가 막대한 유동성으로 물가가 치솟았고 그 유동성 공급이 막 늘어난 것들이 물가를 더 치솟게 만들었으니 내가 유동성 공급을 탁 꺼트려서 그냥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적정한 스탠스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격히 담배꽁초로 풍선을 터뜨리듯이 정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을 대거 흡수하는 그런 과정에 엄청난 긴축적 통화 정책을 가동했었던 인물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단 한 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빅 스텝 0.5%포인트,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또 울트라 스텝 1%포인트. 근데 당시 1%도 아니고 2%, 3%가 아니라 4%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하이퍼 스텝을 단행했었습니다. 너무나 고물가 상황에 우리 미국 경제는 치닫아 있었고요. 말 그대로 14%라는 고물가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고물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정말 하이퍼 스텝을 단행했어요. 단행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와요. 많은 기업들이 부도 상황에 직면해요. 경기 침체 오고 고금리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요. 너무나 높은 금리에 이 농업을 하시던 그 농부들이 트랙터를 타고요. 연준 건물까지 와가지고 시위하고요. 당시 너무나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폴 볼커 키가 굉장히 크면 2m 장신이에요. 이 키 큰 거인 그 연준 의장인데 역시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많이 놓이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재직할 때 권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실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실직했고 지금 자살 시도하셨고 자살하셨고 이런 막 편지도 막 울먹이면서 딸들의 편지도 막 받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국면에서도 어쨌든 뭐를 밀어붙인 거야?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된다.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냥 끊임없이 추진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볼커 시대입니다. 역시 파월도 이 볼커에 비유될 만큼 강한 긴축 행보를 보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23년 어떤 시대가 옵니까? 2022년에는 말 그대로 2020년, 21년 파월의 연준의 말 그대로 완화적 통화 정책의 역습, 제로금리의 역습을 받아서 고물가가 나타난 것이고 고물가의 역습으로 2022년에는 고금리를 채택했던 것이고 23년은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2020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었고 21년 회복되는 듯 했다가 22년, 23년 L자로 꺾여 들어가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2020년을 경제 위기, 2023년을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기 침체 국면. 우리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죠. 또 고금리의 역습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역습 중에 하나가 뱅크데믹 현상. 은행이 파산하고 인수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또 많은 은행들의 그런 부실이, 금융 부실이 다른 은행에까지 전이되는 뱅크데믹 현상. 이것도 고금리의 역습이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웃지 못할 만한 일들, 정말 초유의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질문이죠. 23년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할까? 과연 인하할까? 그 부분을 제가 누차 즉시 분석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이 책의 내용에 기초해서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잣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혹은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마도 세 가지 기준이 있겠다. 첫 번째 기준은 말 그대로 경기 안정. 두 번째 기준은 금융 안정. 세 번째 기준은 물가 안정. 제가 물론 중요도를 거꾸로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도가 덜한 것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경기 안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어떤 전망이든 상관없이 시점에 상관없이 L자로 꺾여 들어가죠. 이게 뭡니까? 미국 경제는 어쨌든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이지만 종전에 22년 10월에 봤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3년 1월에 또 23년 4월에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미국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야. 그리고 요 정도의 경기 침체는 우리 연준이 원래 유도했어. 원래 유인했던 경기 침체야. 이 정도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금리를 인하할까요?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안정 상황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실업률인데 최근 발표된 실업률 보세요. 물론 3.7%, 3.6% 실업률도 미국 고용치고는 확실히 완전한 고용 수준이다. 완전 고용의 맥시멈 인플로이먼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2월, 3월, 4월 그마저도 실업률이 떨어져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매우 건강하구나. 또 연준의 성명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버스트하다, 매우 강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안정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장의 기대 말고요.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금융 안정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뱅크데믹 현상이 바로 금융 안정인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다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만큼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융부실 정도가 잔잔하게 계속 전이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적 리스크, 금융위기까지 불거지진 않는다. 결국 금융 안정을 고려해도 연준은 금리 인하할 마음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물가 안정인데 연준이 보기에 나름 22년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을 찍었고 23년 3월달 5.0%, 23년 4월달 4.9%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 다른 말로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인데 그러나 여전히 4.9%라는 미국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물가 2%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여전히 높은 물가다라는 관전 포인트가 연준인 거예요. 물론 시장은 이 정도면 물가 다 잡힌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할 거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바로 목표하는 물가가 2%.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가 바로 2%인데 2%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물가가 다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놓고 그냥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영영 높은 물가의 고리에 소용돌이에서 빠져놓을 수가 없게 된다.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즉시 분석 등에서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여도를 보십시오. 9.1%를 기여했을 때 9.1%란 미국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상당 부분의 기여도가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예요. 근데 식료품 물가 기여도가 계속 줄어들죠.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로까지 전환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이 아니라 에너지 물가를 고려하면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 뭐예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23년 4월 물가 상승률은 22년 4월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2분기 기억하십니까? 국제 유가 100달러 찍고 뭐 이랬을 때 그때랑 비교하면 아무리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합의 도출해서 뭐 국제 유가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그때보다 오를 수가 없으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등락률이에요. 그러니까 기여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바로 근원 물가의 개념이고, 이 근원 물가는 기저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인데, 근데 근원 물가의 기여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늘었어요. 이것을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근원 물가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근원 물가를 보면 도저히 물가가 잡혔다고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PCE 기준이 더 중요한데 PCE 물가로 기준을 하면 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정말 세계 경제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금리 인하는 연준 입장에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다 보면 정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자, 이런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우리는 마치 외줄타기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이쪽도 좋은 선택이 아니고 이쪽도 좋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 외줄타기에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오늘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책, 돈을 찍어대는 제왕 연준,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달드린 이 메시지가 연준의 마음을, 파월의 마음을 읽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읽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인가 라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뷰 포인트를 갖게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